안녕하세요. 올해로 30대 중반이 된 남자입니다. 젊은 나이에 빨리 자리 잡기 위해 악착같이 돈 모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기분입니다. 한 여자와 불같은 사랑에 빠져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던 것이 가져온 비극을, 제 기구한 사연을 들어봐 주세요.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난 건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갓 입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이병에서 일병으로, 그리고 상병 진급을 얼마 안 남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커먼 사내놈이 휴가를 나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시간 맞는 동네 친구들 만나서 맨날 부어라 마시는 게 일이었죠. 그날도 동창놈들과 술자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운이 좋은 건지 젊고 예쁜 여자들이랑 같이 합석을 해서 놀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군인이라면 인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휴대전화가 발달된 때도 아니어서 아무래도 군인은 자주 만나기가 힘들고 연락도 쉽지 않으니 별로 선호하는 연애 상대는 아니었죠. 게다가 군 입대를 하기 전에 만난 것도 아니고 잠깐 휴가 나온 군인이 같이 술 먹자고 꼬시는 이유가 참 뻔하지 않겠어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다가 군인들끼리 모여서 놀다가 여자들에게 말을 붙이면 반응이 영 시원치 않았었는데 그날따라 같이 모인 친구들 중에서는 아직 군 입대를 하지 않은 애들도 몇 명 있어서 그랬던 건지 쉽지 않게 잡은 기회에 신나게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젊은 남녀가 가진 자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짝이 나뉘게 되거든요. 유치하게 소지품 뽑기를 하거나 손가락으로 마음에 드는 이성을 지목하거나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제일 목소리 크고 힘 좀 쓰는 놈 순으로 한 명씩 골라 앉다 보니 그렇게 된 셈이었죠. 남자들끼리는 왜 서열이라는 게 암묵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 순서대로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찜했다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제 옆에 앉게 된 아가씨는 많은 면에서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박장대소를 하며 슬쩍슬쩍 저를 터치하는 것도 그렇고 술이 약한지 제법 취해서 끼를 부리는 것도 참 기분이 묘하더군요. 그렇게 몇 시간 사이에 저희는 한 몇 년 연애한 커플처럼 친해졌고 그녀와 저는 테이블 밑으로 몰래 손을 잡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 아가씨도 제가 마음에 들었던지 다음 날에도 만날 수 있냐는 물음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저는 그 아가씨와 데이트를 하고 그러다 보니 쑥스럽지만 남녀가 만나 할 일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함께 밤을 보내기도 여러 날, 원래도 쏜살같이 흘러가던 휴가날은 여자랑 보내니까 더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부대로 복귀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가씨와 사귀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깊은 사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여겼는데 왠지 시원한 답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언제 부대로 면회 한번 올래라는 말을 해도 그냥 알 수 없이 빙글빙글 웃기만 하고 부대에서 생각나면 전화를 걸어도 되냐고 물어도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말만 돌려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자가 여자 마음을 어떻게 꿰뚫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그러려니 하며 저는 근무지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무료한 군 생활을 이어가던 중 그녀로부터 뜻밖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고선 저는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차마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편지를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옮겨보자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빠, 나 기억하지? 여기 날씨가 진짜 더운데 거기는 얼마나 더운지 상상이 안 가네. 더위를 안 먹으려면 먹을 걸 잘 먹어야 된대. 딴 군인들 밥 2그릇씩 먹을 때 오빠는 3그릇 먹어야 돼. 알았지? 내가 갑자기 편지를 해서 놀랐을 오빠 생각하니까 갑자기 웃긴다. 이런 말을 편지로 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려야 할 것 같아서. 나 아이를 가진 것 같아. 아빠인 오빠는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알리는 거야. 사실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당황스럽기도 해. 할 수 있을 때 전화해 줄 수 있어? 엄마한테 들키기 전에 오빠랑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편지를 보내. 연락 기다릴게.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그날 점호를 마치고 소등하고 누웠는데 입대하고 나서 처음으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군대가 불을 끄면 정말 깜깜하거든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제 눈앞이 깜깜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리저리 뒤척이니 잠귀 밝고 예민한 선임이 엄청 짜증을 내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제가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생각할 잔꾀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히 그녀와 제 아이를 책임져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아직 군인 신분으로 어떻게 두 사람을 먹여 살릴지부터 고민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마자 저는 편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그맣게 수화기에서 흘러나오자 왠지 울컥하는 기분도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울먹이며 제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다음 휴가 때 만나기로 약속도 잡았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하루하루가 어찌나 시간이 안 가든지 그렇게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다 보니 휴가날이 되었고 드디어 그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버스터미널로 저를 마중 나온 그녀는 어쩐 일인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신을 하면 여자들이 배도 부르고 살도 많이 찐다고 알고 있었는데 두 눈은 퀭하고 뭔가 푸석푸석해 보이는 게 걱정이 될 정도더군요. 왜 그런지 물었더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입덧이 조금 심한 편인 것 같아. 아무것도 못 먹고 가끔 당기는 것만 조금 먹는 게 다야. 그 길로 저는 그녀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고 싶었다던 과일이며 음식들을 잔뜩 사서 근처의 허름한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먹고 싶었다던 포도를 몇 알 씻어서 급한 대로 종이컵에 담아주었더니 잘 먹더라고요. 짬뽕이 먹고 싶었다는 말에 중국 음식도 같이 시켜서 먹었고요. 짬뽕은 생각보다 많이 먹지는 못했습니다. 갑자기 잠이 막 쏟아진다고 먹다가 벌렁 누워버렸거든요. 잠이 든 그녀를 보니 더욱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에 그녀를 집에 바래다주고 저도 집으로 가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아이가 들어섰다는 말을 듣자 아빠는 노발대발하며 저에게 마구 삿대질을 했고 엄마는 이마에 손을 짚고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큰일은 네 마음대로 저질러 놓고 부모에게 뭘 잘했다고 말하는 거냐? 다 큰 놈이 왜 그렇게 생각이 없어? 일부러 이런 일을 저지르냔 말이야. 네가 만나는 그 여자애네 집도 알만한 집구석이다. 어디 여자애를 그렇게 함부로 내돌렸으면 식도 올리기 전에 그 어린 나이에 애를 빼서 돌아다녀. 나는 싫다.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해. 아버지는 예상보다 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늘 체면을 중시하시던 아버지, 역시나 식도 올리기 전에 배가 불러올까봐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어머니는 제 편을 들어주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아보자고 나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식은 하늘이 내려주는 거라던데 이렇게 될 일이었겠죠. 아무리 자식을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미 들어선 애한테 그런 막말까진 하진 맙시다. 우리 애도 잘못이 있죠. 속상하긴 여자 쪽 부모가 더 속상하고 심란하지 않겠어요. 날 박는 대로 그쪽 집안 부모님을 만나서 사과도 하고 얼른 날부터 잡읍시다. 사실 애가 들었었다는데 승낙이랄 것도 없었죠. 그저 길길이 화를 내는 부모님을 일단 진정시키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여자친구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초면이지만 인사를 하러 갔다기보다는 무릎을 꿇고 빌러간 거나 다름없었죠. 어쨌거나 저는 처녀를 임신시킨 죄인 아니었겠습니까? 장모님은 절 보자마자 매섭게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멀쩡한 처녀를 임신시켜도 유분수라더니 어떻게 내 딸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너 입이 달렸으면 얘기해봐. 네가 지금 군대도 다 마치지 못하고선 내 딸한테 엄한 짓을 저질러?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면 저런 모습일까요? 아내와 똑같이 생긴 장모님이 매섭게 소리를 질러대자 갑자기 오금이 저려오는 듯 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분대장이 갑자기 저를 불러서 얼차려를 준다고 해도 그것보다 무섭진 않았을 겁니다. 장모님은 한참을 그렇게 저에게 쏘아대시더니 분이 좀 풀렸는지 그래, 아버님 어머님은 뭘 하시냐고 물으시며 본격적인 호구 조사를 하시더군요. 어머님은 가정주부, 아버지는 조그맣게 가게를 하신다고 했더니 그래서 가게 이름은 무엇인지, 뭘 주로 파는지, 달에 얼마나 수입이 들어오는지 어찌나 꼬치꼬치 캐묻던지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네. 돈 없고 빽 없는 집안이구만. 애를 가져도 좀 좁은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게끔 하면 얼마나 좋아.
장모님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제 가슴을 찌르는 듯 막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요? 큰돈을 버시지는 못했지만 평생 성실하게 산 분들인데 저 때문에 남의 입에 그렇게 오르내리니까 그건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그 집은 뭐 그렇게 잘 살았는 줄 아세요? 저희 집보단 기울었으면 기울었지 절대 저희 집에 대고 돈 없네, 가난하네 손가락질할 수준은 절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남자인 제가 대신 그 모든 수모를 겪고 이렇게 휴가 나온 김에 양가 부모님께 결혼 승낙은 받고 복귀해야겠다는 생각에 양가 부모님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동네에 깔끔한 식당을 예약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얼마간 기다리자 그녀가 장모님을 모시고 들어섰는데 저희 아버지의 얼굴빛이 눈에 띄게 어두워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머, 사장님? 사장님을 여기서 뵙네요. 아우, 사장님 아드님이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여기가 사모님? 왠지 사장님이랑 분위기가 비슷하셔. 알고 봤더니 장모님과 아버지는 구면이었습니다. 장모님의 집은 동네에서 이모네 국밥집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음식점을 하시냐고요? 아니요, 그냥 일반 가정집인데 동네에 학생이며 백수며 노름꾼들이 지나가다 들러 밥도 먹고 술도 좀 마시고 도박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장모님네 집이더란 말입니다. 동네에서 집일하는 아저씨들끼리 심심하면 이모네 국밥집이니 와라 해서 거기서 술판 노름판을 벌이는 곳이었죠. 아버지는 노름이라면 딱 질색이지만 어쩌다 근처 상인들이랑 어울리다가 휩쓸려 가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질색을 하고 다시는 안 갔던 건 그런데 모여 노는 사람들이라면 수준이 다 미리 보이지 않습니까? 장모님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는 행동이며 말본새가 천박하고 대낮부터 그러고들 있는 모양새가 영 꼴보기 싫어서 다신 가질 않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돈될 사람으로 눈앞에 떡 나타나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결혼을 꼭 시켜야 하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다. 솔직히 그런 집안에서 자란 애가 뭘 그렇게 배웠겠냐. 아버지도 안 계시다는데 돌아가셨는지 어디서 사는지도 어느 것도 명확한 것이 없고 막말로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 중에 누가 아버지인 줄도 모르는 것 아니냐? 나는 싫다. 동네 창피하다. 이 사람들이 내가 그 여자랑 사돈 맺은 걸 알면 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살 수가 없다. 저도 뱃속에 아이가 없었다면 다시 한번 고심을 해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사이에는 이미 애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와이프 배는 불러오기 시작했고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제가 중간에 눈이 돌았는지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내가 참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하더군요. 제가 그녀를 고루해주고 싶다는 이상한 사명감, 정의감, 아무튼 그런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아내와 아이, 저, 그리고 이렇게 셋이 단란한 가정을 꾸려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역을 하자마자 혼인신고부터 했고 아빠가 되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식은 나중에 차차 올리기로 했던 것이 아직도 올리지는 못했네요. 아무튼 아이가 태어나면서 저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둘 다 젊은 나이다 보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해야 했었는데 처가는 10원 한 장도 빌려줄 형편이 못 되었고 저희 집도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었지만 제 결혼에 대해 썩 내키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던 터라 큰 지원을 기대하긴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엄격하신 아버지는 사내 놈이라면 자기가 저지른 일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한 분이셔서 더더욱 금전적인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저는 정말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혈기왕성한 몸뚱이여서 막일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지 않습니까? 저는 하루 3시간, 4시간만 잠깐 눈만 붙이는 정도로 잠을 자고 나머지는 무슨 일이라도 해서 돈벌이에 전념했습니다. 얼마나 고되게 돈을 벌었는지 짐작하실 만한 얘기를 해보자면 어느 날은 새벽에 일을 나가는데 이빨이 너무 아픈 겁니다. 이빨이 아프니 머리도 아프고 눈알은 빠질 것 같고 어금니를 꽉 물고 양옆으로 왔다 갔다 몇 번 했더니
통증이 줄어드는 것 같아 하루 종일 그러고 일을 다녔더니 글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금니 하나가 빠져버리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입에서 갑자기 비릿한 맛이 올라와서 뱉어냈더니 피와 침덩어리와 함께 이가 하나 툭 떨어지는데 당시엔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로 쓱 밀어버리고 다시 일을 하러 갈 정도였죠. 그만큼 일을 악물고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이 잘 모이지 않았습니다. 뭐 워낙 보수가 높지 않은 일을 했던 탓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저는 버는 족족 아내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데 가끔 통장을 들여다보면 돈 10만 원도 남아있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대체 돈을 다 어디다가 쓰는 거냐라고 물으면 아내는 갓난쟁이 키우는데 요즘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아? 당신이 뭘 알겠어. 집에나 붙어 있어 봐야 애도 보고 집안 살림도 좀 체크하고 그럴 수 있는 거지. 허구한 날 자기는 일밖에 모르잖아. 그리고 나도 돈 벌 수 있어. 그러면 애는 누가 보는데? 지금 돈 버는 유세 부리는 거야? 많이나 벌어다 주면서 그럼 내가 말을 안 해. 그러게 적금도 들고 하게끔 좀만 더 벌어와 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또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도 돈 좀 모았다 싶으면 귀신같이 빠져나갈 일들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달라질 않나, 멀쩡하게 잘 굴러간 차가 고장나 생각지도 못한 수리비가 들질 않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몸은 점점 골마가는 게 느껴지는데 돈이 모이질 않으니 점점 초조해지더라고요. 한 1년 바짝 일해서 큰돈 한번 만질 수 있는 방법 없나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던 중에 고등학교 친구 중 하나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혹시 배를 타볼 생각 없냐고 묻더라고요.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한다는 것이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배를 타는 동안에는 돈을 쓸래야 쓸 방법도 없지 않겠어요? 거기 있는 동안 버는 돈은 고스란히 모을 수 있을 테고 시급이나 주급으로 쳐도 지금 어디에서 일해도 훨씬 더 많이 받을 거란 계산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생활에 제 입으로 들어가도 밥값이며 물값이며 이것저것 배 위에서 다 해결하면 푼돈이라도 생활비가 덜 나갈 듯도 싶었고요. 아내에게 원양어선에 타는 일을 해봐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다녀오면 들어오는 벌이의 액수를 듣자 은근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지못해 못 이기는 척하면서 허락을 해주는 말을 했지만 은근히 등을 떠미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나가 있어야 된다니 제일 걱정인 건 오빠지. 그런데 남자가 그렇게 결정했다는데 여자가 뭐라고 초를 치면 안 되잖아. 잘 다녀와 오빠.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적응이 되겠지? 누가 그러는데 주말 부부 하면 부부 정이 더 깊어진대. 우리는 주말 부부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하지? 연말 부부? 그럼 더 근술이 좋아지는 것 아니야? 얼마나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아내의 애교 섞인 말인지 없던 힘도 불끈 샘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원양어선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건 그나마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승선하는 단기 작업이었습니다. 원양어선을 타는 일은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수월하기도 어떻게 보면 견딜 수 없이 힘든 일이기도 했습니다. 낮에 하는 일은 생각보다 의외로 편했습니다.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됐거든요. 생각보다 크게 힘쓸 일도 없고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병은 의외의 것들이었습니다. 덩치가 큰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건 배정된 방이 너무나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나 좁은지 자려고 방에 누우면 꼭 관에 들어가 누운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장기간 밀폐된 공간에서 지내야 하다 보니 이불이며 베개에 바퀴벌레나 빈대는 옵션이었습니다. 고요한 밤 자려고 누우면 파도를 따라 시계추처럼 흔들다 잠이 들어야 했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가족들과 단절된 고독한 삶이었습니다. 아내와 전화 한 통화 하는 것이 군대에 있을 때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으니까요. 아이는 점점 커가는데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잡아볼 수도 없고 옹알옹알거리는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던 배 안에서의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살려면 못하는 일이란 없다는 게 맞는 말인지
저는 점차 배에서의 생활에 적응해가기 시작했고 첫 해에는 배에서 반년, 육지에서 반년 이렇게 지내던 것을 점차 1년, 2년까지도 길게 배를 타고 나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원양어선을 타고 집에 돌아갔더니 글쎄 아이가 너무도 충격적인 말을 뱉으며 저를 맞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무슨 소리냐며 화를 냈더니 딸아이가 우리 아빠는 이 사람인데요 하면서 웬 사진을 하나 가져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선명하게 보이는 그 얼굴,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친구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저에게 원양어선을 타라고 권했던 제 절친한 중학교 동창 말입니다. 제가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돌아온다는 날짜를 착각하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온다는 것을 아예 잊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죠. 저는 아내에게 딸 아이가 가져다 준 사진을 들이대며 따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사진이냐고. 왜 내 친구가 내 마누라와 내 딸과 이렇게 다정스럽게 꽃구경을 가서 사진을 찍은 거냐고. 딸이 내 친구를 아빠라고 부르던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러자 와이프는 눈 한 번 깜빡이지도 않게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하더군요. 아, 그거? 당신 친구 맞아. 당신은 몰랐겠지만 여자 혼자 애를 키운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 애도 아빠를 많이 찾았고 뭐니 뭐니 해도 엄마 품이랑 아빠 품은 다른 법인데 애도 아빠 그늘이 필요하지 않았겠어? 그리고 그 친구는 당신이랑 나한테 미안해하는 마음에 우리한테 더 잘하는 것도 있었어. 괜히 자기가 원양어선이니 뭐니 주선을 해서 자기도 힘들고 나도 혼자서 과부처럼 애를 키우게 만들었다고. 친구 딸이면 자기 딸이나 다름없으니까 집안에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를 불러달라고까지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렇다고 외간 남자와 이렇게 다정하게 부부라도 된 양, 자식이라도 둔 양 다니는 게 맞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이 말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와이프에게도 그렇게 되물었더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아무 생각 없었어. 근데 어느 날은 엄마 집에 놀러온 아저씨들이 서로 시비가 붙었는데 그걸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내가 나섰겠어. 엄마가 나섰겠어. 그때 우리 모녀를 도와준 게 바로 자기 친구야. 그뿐인 줄 알아? 우리 딸은 유치원에서부터 학교 다니면서까지 아빠 없는 애라고 얼마나 놀림을 당했는데 그 서름을 여기저기 애 데리고 다니면서 풀어준 게 자기 친구인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대체 뭘로 의심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대. 원양어선 타는 남편들이 그렇게 의처증이 심하다고. 당신도 그런 거야? 배 타면서 의처증 심한 사람들이랑 몇 년을 부대끼다 보니 그런 정신 이상도 옮아온 거야? 이렇게 마치 저를 의처증에 걸린 정신 이상자로까지 취급하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그래, 좋다 이겁니다. 그동안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 다 아내 말을 믿는 셈 치고 아이에게는 그래도 아빠가 누구인지는 제대로 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아이가 아빠를 내 친구로 알고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하니 애가 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는 건 워낙 어려서부터 왔다 갔다 하니까 아저씨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야. 언젠가는 알려줘야지. 당신이 아빠인데 그걸 언제까지 안 알려주고 배기겠어? 근데 지금 당장은 안 돼. 이 동네 사람들, 애 친구들 다 그 사람이 애 아빠인 줄 알고 있어. 난 애한테 그런 망신은 못 주겠어. 당신 계속 배 타고 나가 있었던 것, 그렇게 노래 부르던 내 집 장만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집 사고 이사 갈 때까지만 기다려주면 안 돼? 제 아내가 이렇게 충격적으로다가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는 여자인 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겠죠. 같이 산 날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0년을 부부의 인연을 이어온 저도 처음 한 사실인데요.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그렇지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예, 저는 아내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어 보였거든요. 갑자기 웬 남자가 나타나서 내가 얘 아빠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개족보의 콩가루 집안이라고 수군대겠습니까? 내 딸에게 그런 이야기가 흘러들어가게 하고 싶지는 않더군요. 그 대신 저는 아내에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 원양어선을 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당신 말대로 집안의 가장인 내가 집을 너무 오래 자주 비우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나는 이제 앞으로 이 집에서 쭉 당신과 내 딸과 함께 살 거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바로 잡겠다고. 내가 친구를 만나 단단히 주의를 주고 또 내가 줄창 집에 있으면 걔도 우리 집에 앞으로 드나들 일 없을 테니 그리 알고 있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친구놈을 찾아갔습니다. 대체 무슨 속셈으로 그렇게 나도 없는 내 집을 그 뻔질나게 드나든 거냐고. 가서 대뜸 멱살을 쥐고 흔들까? 아님 주먹을 한 대 날려줄까? 별 생각을 다 했지만 막상 친구놈의 얼굴을 보니 생각과 다른 말이 눈물과 함께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건넨 의외의 말, 여러분이 들으면 깜짝 놀라실 만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맙다고. 내가 없는 동안 내 아내와 딸을 보살펴줘서 정말 고맙다고. 제가 그렇게 빌듯이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돌아왔으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내 아내와 내 아이, 내가 앞으로 잘 건사하겠다고. 두 손 모아 이야기했더니 친구도 좀 머쓱해하는 눈치더군요. 그래, 내가 너무 오지랖이었다는 거지. 나중에 술이나 한 잔 더 사라. 그렇게 모든 일이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의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의 생활은 제가 배에서 꿈꿔왔던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딸아이는 저를 대면대면하게 대했고 아내 역시 갑자기 생긴 남편이라는 존재가 영 불편한 눈치였습니다. 요즘 애들은 참 사춘기가 빨리 온다죠. 저는 딸아이 대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한 번은 학교 갈 준비를 하기에 방에 가서 머뭇머뭇 아빠가 머리 묶어줄까 하고 물으니 아주 앙칼지게 대답을 했어요. 아빠는 내가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알아? 이젠 내가 다 알아서 할 줄 알아. 아빠 방이랑 몸에서 할아버지 냄새나.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말없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던 것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점차 노골적인 구박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구박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놀랍게도 세 가지나 된다는 사실 믿겨지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대수롭지도 않은 트집을 잡아서 저를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런가 한번 봐주십시오. 아내가 저를 구박하는 이유 첫째, 제가 너무 지저분해서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배에서 생활하는 놈이 깔끔을 떨 일이 뭐 그리 많았겠습니까? 직업병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직업병처럼 몸에 배어버린 습관이란 게 무서운 것이 집에서도 그리 청결하지 못하게 보였나 봅니다. 수염 좀 깔끔하게 다듬을 수 없냐? 왜 그리 늘 한두 가닥씩 보기 싫게 삐져나와 있는 거냐? 손발톱은 왜 그리 길고 지저분하냐에서부터 시작해서 제 옷가지나 제가 덮은 이불 같은 것들은 걸레짝보다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앉고 지나간 자리는 그렇게 환기를 해대고 곧바로 청소기를 가져와 먼지를 빨아대니 어디서 바퀴벌레가 나와도 그렇게 더럽다는 취급은 안 했을 것 같더군요. 둘째는 제가 식탐이 너무 많아서라는 이유였습니다. 네, 이건 저도 좀 인정합니다. 선생님들, 원양어선에선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라면입니다. 라면. 국물라면은 기본이고 비빔라면, 짜장라면, 컵라면 등등 종류도 다양하게 라면을 먹습니다. 그뿐입니까? 널려있는 게 생선이다 보니 오지렁어 라면, 참치 라면, 꽃게 라면, 어쨌든 라면을 제일 많이 먹었고 그 다음엔 그냥 각종 고기 조금 구워 먹거나 인스턴트 음식들을 조리해 먹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집밥이란 게 얼마나 그리워지는지 아십니까? 아주 뜨겁게 펄펄 끓인 국 한 대접이 간절하고 제철 채소로 막 무쳐낸 각종 나물 반찬은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새로 지은 쌀밥, 배 위에는 왠지 밥도 집에서 먹는 밥맛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재료에 맞게 볶고 찌고 끓이며 더한 손맛이 참 그립더란 말입니다. 쓸데없이 계란말이 이런 것들이 먹고 싶어지는 게 배 위의 밥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왕 먹는 밥, 그토록 먹고 싶었던 집에서 먹는 밥, 제 입맛에 맞게 맛나게 먹고 싶었던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니 인정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이를 빌미로 아내가 저에게 크게 화를 낸 적이 있는데 글쎄 이유가 뭔지는 아십니까? 한 번은 자고 일어났더니 집에 아무도 없는데 출출해서 주방에 가보니 웬일로 아내가 백숙을 한 냄비를 고아둔 겁니다.
백숙을 본 순간 얼큰한 닭게장이 생각나더군요. 부랴부랴 닭고기를 손질하고 각종 야채며 양념을 듬뿍 넣어 끓였더니 맛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내 입맛대로 백숙을 닭게장으로 끓여 한 대접 퍼서 먹고 있었는데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가 저를 보고 질린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기껏 생각해서 백숙 끓여놨더니 그것 좀 그대로 먹으면 안 돼? 무슨 남자가 그렇게 부엌살림 뒤지는 걸 좋아해? 뭘 해줘도 고지곳대로 먹는 일이 없어. 여자들이 그런 걸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끔찍해하는 줄 알기나 해? 네, 먹을 때도 개도 안 건드리는 말은 다 옛날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또 밥 한 끼 차려 먹었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욕을 먹고야 말았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아내는 그냥 제 존재 자체를 구박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다고 구박. 답답해 죽겠네.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서 나가지도 않고. 당신 그러고 있는 꼴 보면 차라리 내가 밖에 나가고 싶어. 그렇게 나가잖아? 당신 그러고 있는 걸 보기 싫어서 다시 들어오기도 싫어. 외출을 하면 외출을 한다고 구박.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 좀 안 하면 안 돼? 동네 사람들이 당신이 누군지 궁금해하잖아. 내가 아직은 곤란하다고 했는데 왜 자꾸 돌아다녀서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게 해? 아니 이건 뭐 어쩌라는 거냐고요. 이쯤이면 제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아내는 넌지시 경제적인 압박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앞으로 어쩌겠다는 거야? 배는 안 탄다면 안 타는 거고 그럼 무슨 방법으로 돈을 벌 셈이야? 나는 애 키우면서 돈 벌어서 남편 먹여 살리는 일까지는 못해.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어떻게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릴 건지 궁리해서 알려줘. 제가 어떻게든 새로운 밥벌이를 찾을 때까지라도 아내가 용돈이라도 좀 융통해주면 좋겠다고 혼자 내심 바라고 있었는데 마누라요? 몇 년 동안 타지에서 배 타느라 고생했다고 단 며칠이라도 편히 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아니오. 아무리 돈이 없고 궁해 보여도 담뱃값 1,000원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소름 끼치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어머니가 제가 육지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본가에 좀 들렀으면 하시기에 오랜만에 본가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몇 년 만에 부모님을 찾아뵙는데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빈손으로 가야 하는 신세였는데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서 동네 정육점에 외상이라도 달라고 하면 안 되려나 하고 기웃거리다가 그만 집으로 다시 돌아왔던 날이었습니다. 도저히 빈손으로 갈 수는 없는데 마침 집이 비어있길래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아내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단돈 몇만 원이라도 나와라 하면서 아내의 화장대 서랍을 뒤지다가 실패. 이번에는 옷장을 열었는데 깊숙한 곳에서 웬 서류 봉투가 하나 나와서 열어봤더니 글쎄 우리 딸과 제 친구의 유전자 검사 결과서가 아니겠습니까? 서류에 나란히 적힌 제 친구와 제 딸의 이름이 너무나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숫자, 그 99.99% 확률로 제 딸이 제 친구의 딸이라는 내용은 저의 머리를 누가 망치로 때린 것처럼 멍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서류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저와 제 딸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도 있었습니다. 확인 사살이라고 할까요? 제 딸과 저는 99.99% 확률로 친자가 아니더군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와 그 서류들을 모두 찢어버리려고 했지만 가까스로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이 중요한 증거를 제 손으로 없애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걸 삼자 대면을 통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없을 때 친구가 우리 가족을 돌봐준 게 정말 사무치게 고마운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이참이 자리를 만들어서 좋은 식사도 대접하고 작게나마 성의를 표하고 싶다고요. 아내는 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앞으로 절대 얼굴도 안 볼 것처럼 해놓고 왜 갑자기? 그냥 나중에 만나면 안 돼? 저는 인간관계라는 게 타이밍이 중요한 건데 지금 때를 놓치면 아예 영영 인연이 끊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찔렸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말도 했죠. 그래도 명색이 우리 딸이 아빠 하면서 따르던 사람인데 애도 내 친구가 보고 싶지 않겠어? 당신 말만 따라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너무 갑자기 매몰차게 인연을 끊지는 말아야지.
그렇게 저는 친구를 저희 집에 초대했습니다. 친구는 아내가 좋아하는 포도 한 박스, 아이가 좋아한다는 문구류와 장난감 같은 걸 잔뜩 가지고 왔더군요. 아,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파티가 줄줄 나는데 그걸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니. 멍청한 제 머리를 스스로 땅에 찍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친구와 딸은 참 많이 닮았더군요. 식사 시간 내내 유심히 지켜보니 이목구비가 아주 판박이인 것을 제가 몰라봤더라고요. 둘 다 왼손잡이인 것도 물에 빠진 고기는 잘 안 먹는 탓에 국에 있는 고기를 건져내 버리는 모습까지 누가 봐도 부녀지간인 것을 저만 멍청하게 속고 있었던 겁니다. 어색한 식사를 마치고 저는 어른들끼리 할 얘기가 있다는 핑계로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친구에게 먼저 물었죠. 그동안 내 가족을 돌봐줘서 이런 자리를 만들긴 했는데 문득 궁금하긴 하더라고. 그저 나한테 원양어선 타는 일자리를 소개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라기에는 너무 지극정성이었던 것 같은데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거냐고 말입니다. 친구는 자기가 딱히 크게 뭘 한 건 없고 그냥 자기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만 와서 도와준 일이 몇 번 있었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고 보니 너 연애한 지도 꽤 됐지? 요즘 만나는 여자는 없냐고 물었습니다. 괜히 우리 집 챙기느라 여자도 못 만난 것 아니냐고 너스레도 떨면서요. 내가 참한 여자 한 명 소개시켜줄까 물으니 그 와중에 아내는 괜히 질투를 내는 것 같기도 하더군요. 중매 잘 서면 옷이 세 벌이지만 잘못 서면 뺨이 석대라고 했어. 자기는 왜 혼자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괜히 여자를 소개해주겠다고 난리야? 자기가 괜찮은 여자를 알기나 해? 저를 무시하는 투로 따지던 아내의 얼굴이 삽시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친구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듯 벌떡 일어서더군요. 제가 아내의 얼굴에 유전자 검사 결과 서류를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여자? 소개해줄 여자 하나 있지. 곧 이혼할 여자가 하나 있는데 마침 그 자식 애도 하나 키우고 있어서 둘이 같이 살면 딱 안성맞춤인 여자가 있어. 그게 누군지 알아? 바로 당신이야, 당신. 아내와 친구는 동시에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인공노할 짓을 했다는 걸 알고는 있었던 걸까요? 따져보니 아내는 첫 만남 때부터 저와 제 친구와 번갈아 잠자리를 가졌던 걸로 계산이 되더군요. 제가 아내와 처음 만나게 된 술자리에 제 친구 놈도 있었는데 아내는 그때 친구 놈과도 눈이 맞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애가 생겼고 만만한 저를 애아빠로 몰아세워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내 계산이 맞지 않냐고 아내를 추궁하니 울면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하는 말이 처음에는 진짜 오빠 아이인 줄 알았어. 피임을 제대로 안 하고 실수를 한 건 오빠랑이었으니까. 그래서 오빠한테 알린 거고 결혼한 거였어. 나도 애가 좀 클 때까진 몰랐어. 커가는데 뭔가 이상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럼 왜 알자마자 알리지 않았냐고 따져 물으니 이미 알리기엔 늦어버렸다고 생각했어. 둘이 혼인신고도 했고 애도 이렇게까지 컸는데 이제 와서 아빠가 따로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지금도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길길이 날뛰고 난리를 치는데 무서워서 말을 못했단 말이야. 정말 적반하장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를 무시하고 구박하던 여자가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도 제가 무서워서 그랬다니요? 친구놈이 갑자기 저에게 얼굴을 들이밀더군요. 이러지 마. 차라리 날 때려. 날 때려서 분이 풀린다면 얼마든지 때려도 좋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진짜로 주먹을 날려버렸습니다. 나동그라진 친구놈의 몸에 이성을 잇고 발길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컥 딸아이가 방문을 열고 나와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왜 때려요? 사람을 왜 때려요? 아저씨가 뭔데? 우리 아빠한테 그러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피가 끓는다는 게 이런 건가요? 제 아빠 때린답시고 울면서 뛰쳐나와 저를 마구 꼬집고 밀쳐내면서 제 아빠 편을 막 들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것이 허무해졌습니다. 전의를 상실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딸아이가 제 친구 핏줄인 것은 바뀌지 않는 사실이고 이제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으니까요. 저는 아내와 이혼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를 불러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배 타면서 악착같이 벌어온 돈 가져와 보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우물쭈물하다가 한다는 말이 없어요라는 겁니다. 제 계산으로는 그래 생활비로 여기저기 융통하고 애 학원비며 옷값이며 넉넉하게 계산해도 3억은 남아야 맞거든요. 그 돈이 다 어디 갔냐고 물으니 막둥이가 아파서 병원비로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막둥이가 누구냐고요? 어디 남사스러워 말도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말씀드리자면 아내의 늦둥이 막내 동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처갓집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장모님네 집에 드나들던 놈들 중에서 누가 그랬는지 장모님이 덜컥 그 나이에 애를 가졌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게 1차적으로 기가 차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고 늦둥이 아들을 혼자 나와서 키우는데 애가 좀 많이 아파서 허구한 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비를 아내가 다 대고 있었다니요. 그건 금시초문이었죠. 아내에게 마구 따졌습니다. 그 돈을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처가에다가 다 퍼줄 수가 있느냐. 지금 당신이랑 헤어지면 나는 위자료를 받을 처지에 내 돈만 챙겨서 깔끔히 헤어져 주겠다는데 지금 내 돈도 못 준다니 그럼 어떻게 하자는 속셈이냐고 말입니다. 그 길로 장모님과 애가 입원한 병원으로도 찾아갔습니다. 이게 한번 남이라고 생각하고 정이 뚝 떨어지니 그쪽으로는 제 돈 10원 한 장도 들어가는 게 아까웠습니다. 당장 원무과에 찾아가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동안 저도 모르게 제 돈이 이 병원에 입원한 남의 환자 입원비로 쓰이고 있었던 걸 알게 되었으니 당장 퇴원시키라고. 그렇게 한참을 난리를 피우자 어디서 연락을 받았는지 헐레벌떡 뛰어오는 이가 있었는데 달려와 제 양팔을 결박하는 이의 정체를 보고 저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제 친구놈이 버선발로 뛰어와 저를 만류하는 겁니다. 네가 또 여길 왜 오냐? 이제는 대놓고 우리 집 가장 노릇을 하는 거냐고 물으니 갑자기 엉엉 울면서 저에게 무릎을 꿇더군요. 자기가 진짜 저에게 몹쓸 짓을 해서 자기 자식이 대신 큰 벌을 받는 것 같다고 무슨 소리냐 물으니 하는 말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여기 입원한 아이도 내 아들이야. 너가 배 타고 나가 있는 동안 자주 왕래했더니 둘째가 생겼고 이것도 차마 알릴 수 없어서 일단 장모님이 낳은 걸로 하고 장모님 호족에 올려서 키운 거야. 근데 애가 자꾸 아팠어. 내가 버는 돈으로는 치료비가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너한테 일자리를 추선한 거였어. 미안하다. 제 인생에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구도 이런 호구를 잡힐 수가 있을까요? 저는 20대 때는 제 순정을 다 바쳤고 30대인 오늘날까지는 몸을 다 바쳐서 돈벌이에 전념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끔찍하다니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난 후 매일을 술로 보냈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있나요? 믿고 힘든 현실을 받아들일 수도 그렇다고 잊어버릴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괴롭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걸 저희 부모님이 알게 되셨고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네가 마음고생이 참 심했겠구나. 그렇지만 아들아, 네 나이 이제 30대 중반, 또다시 못 일어설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힘들게 배 타서 고생하고 벌어온 돈을 많이 잃긴 했지만 또 그 기회로 몸소 배운 것들은 그대로 네 안에 있지 않느냐.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는 것이 가장 너를 위한 일이 될 것 같구나. 믿을 수 없이 비정상적인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던 터라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는데 어머니의 자유로운 말들이 저를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와 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를 탔던 선장님이 제의를 해와 다시 몇 년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와 떨어져 지내보니 자기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의지했는지 알 것 같다며 저를 붙잡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저와 헤어지고 제 친구와 살림을 차렸다고 들었는데 그 생활이 영 행복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아픈 둘째도 이제 아내가 병수발을 드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장모님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 아들인 양 아이를 돌봤지만 이제는 모든 사실이 드러나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낼름 아이를 보내버렸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딸아이는 그 일이 있고 난 후 더욱 예민해져서 벌써부터 반항을 하고 가출을 일삼듯이 하지요. 아이는 허구한 날 아파서 밤새 병간호를 해야 하는 날이 부지기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 제 친구와의 사이도 나날이 악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의 말을 들으니 왠지 딱하기도 하고, 저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못 이기는 척 아내가 찾아오면 아내를 만나주곤 했습니다. 남의 여자를 만나 앉는다는 게 묘한 쾌감이 있더군요. 제 친구놈도 이런 맛에 제 아내를 몰래 만난 걸까요? 더구나 그렇게 앙칼지게 굴던 아내가 아주 순종적으로 변해 저에게 매달리는 걸 보니 아주 재밌기도 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나만 망가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친구놈도 똑같은 심정을 겪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노골적으로 굴었습니다. 대놓고 아내의 집을 찾아가 밥도 얻어먹고 잠자리도 했습니다. 딸아이를 마주칠 때면 아빠처럼 굴기도 했습니다. 친구놈의 얼굴을 불그락부르락 했지만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자기가 해왔던 일을 모르진 않으니 체념한 듯 했고, 딸아이는 그런 모습들을 영 참을 수 없는지 반항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돈 버느라 밖으로 돌아서 그런지, 남의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애가 그렇게 엄마 아빠를 속썩이는 모습을 보니 그렇게 고소하고 통쾌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듯 더욱더 그 가족을 맴돌며 약올리듯 아내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불러 나갔는데 뜬금없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제 애를 가졌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내가 또 호구를 잡힐 줄 알고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거짓말을 또 하는 건가? 이야기를 듣자마자 냅다 뺨을 한 대 후려쳤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임신한 걸로 가지고 장난질을 칠 거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나 그 사람이랑 손끝도 안 닿은 지 오래됐어. 그 사람은 날 벌레 취급한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 애가 그 사람의 일 수가 있겠어? 나 다시 받아줘, 오빠. 나랑 이 애만 받아줘. 내가 그럼 다 포기하고 오빠한테 갈게. 우리 멀리 외국 같은 데 나가서 살면 안 돼? 아내의 계산적인 모습은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지금의 모든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자꾸만 사고를 치는 딸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지지고 볶고 싸워가며 키울 자신도 없고, 자꾸만 아픈 막둥이를 언제 낳을 줄 알고 돈이며 정성을 쏟기가 싫어진 겁니다. 모든 걸 내팽겨치고 도망가고 싶어 죽겠는데 마침내 애가 들어서니 그걸 빌미로 저에게 매달려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마 한 번 속이고 두 번 속여서 다 들키고 이 난리를 피웠는데 저에게 또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 설사 진짜 애 데리고 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애만 데려와서 키우면 되나요? 제가 혼자 무슨 돈으로 무슨 수로 애를 키우고 애를 보면서 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은요. 저희 어머니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여자랑 애를 낳았다고 데리고 들어오면 무슨 생각들을 하실까요? 제가 아직도 그 여자랑 만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함을 하실 양반들인데.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아내의 애가 설사 제 애라고 하더라도 저는 아내와 재결합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내에게 매몰차고 단호하게 말했더니 이번에는 스토커처럼 변해서 저에게 협박 문자며 전화를 막 하더군요. 정말 없던 오만 정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장모님까지 대동하고 저희 집 앞에 나타나 난동을 피워서 저희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며 물을 한 바가지 뿌리고 소금을 쳐서 내쫓기도 했습니다. 저요? 제 친구에게 가서 저도 사실을 고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내 차례인 것 같군. 그 여자가 이번에도 임신을 했다네. 그리고 내 애라고 하네. 너는 기분이 어떠니? 우리가 이로써 정말 절친한 친구가 되어버렸네. 누가 애비인지도 모를 애가 셋이나 있으니 이보다 절친한 사이가 어디 있겠어? 라고 비아냥거려 주었더니 아주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군요. 듣기로 친구와 아내가 사는 집에서는 매일 곡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친구가 매일같이 아내를 흠씬 두들겨 패면서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헤어졌다는 소식은 안 들리는 걸 보니 친구가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함께 살기로 한 모양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에게서 이 한국 땅의 미련을 버리고 떠다니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납니다.
이번에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그 사이에 아내는 또 아이를 낳고 어쩌면 또 누군가와 바람을 피우고 어떻게든 살아가겠죠? 그 아이와는 정말 제 자식이라면, 인연이 된다면 망망대해 한가운데서라도 한 번쯤은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길고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